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항상 오래 살고 싶거나 이렇게 인생이 해피해지고 싶거나 하면 박수 시사하시고 여기다가 소리도 내주면 좋습니다. 어떤 소리 내냐면 신음소리만 내주셔야 돼요. 살짝한 신음소리를. 그리고 빨리 죽고 싶거나 뭐 이렇게 상태가 안 좋고 살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만 연습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여성 인력, 또 요즘 이슈가 고령 인력, 그렇죠? 여성이 고령 인력은 다른 문제죠. 배경이 다르죠. 왜 여성 인력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죠? 여성 인력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네.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 나이에도 갈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디요? 예, 식당이요. 식당.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 요즘 식당은 젊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주머니 움직이시는 거 되게 싫어하시고요. 슈퍼에서 치는 거. 그것도 손이 늦기 때문에 싫어하시고. 하여튼 여러분은 이제 뭐 아는 분들이 이제 이건 당연히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성 인력이니 이런 고령 인력이 생기나요? 이런 말이. 뭐 때문에? 명이 길어지면서. 그렇지. 목숨이 길어지니까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인력자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화두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또 오늘 그런 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인력 그리고 고령 인력에 대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한 마음으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3주를 준비했다는 거래요. 그래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바랍니다. 성혜영 선생님. 네, 여성인력, 고령인력 인적자원 관리 발표를 할 성혜은입니다. 제가 원래 마이크 체질이긴 한데, 예, 또 막상 이렇게 부담을 주시니,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성 인력이다 보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갔었고, 이게 조사를 하면서 이 배운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남의 얘기 같지 않게 조금 더 재미있게 조사를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고령 인력은 아주 조금만 다루었습니다. 예, 그 점 좀 유념하고 들어주시고, 일단은 예, 오늘 목차를 순서를 보시면 다음 장이 예. 이걸로 넘겨요? 그런 거 없다. 해보세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여성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 정치적인 여건 변화부터 알아보고요. 여성 인력의 경력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인력 활용 방안은 예, 어떻게 되고 있으며, 거기까지를 여성으로 봤고요. 고령 인력은 아주 조금만 다뤘습니다. 고령 인력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여성 인력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사회 정치적인 여건 변화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성 인력에 대한 아까 제 교수님이 처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인적자원 관리가 필요해진 배경에 대해서 6가지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일단 법률적인 문제, 법률 제정, 그다음에 여성 인력의 고학력화, 저희들만 봐도 이제 고학력화 여성들이 저기 7분이나 계시죠. 장기 근속 경향,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인력 구조의 변화, 네, 사고 변화와 여성의 참여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사회가 됐고, 섬세한 감성의 여성 인력 수요 증대, 이렇게 6가지로 네, 여성의 인력
인적자원 관리가 필요해진 배경으로 볼 수 있겠고 각각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법률 제정인데요. 물론 여성이 예전에 비해서 지위도 높아지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됐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아직도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잘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었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법률 제정으로 보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 평등 준수를 위한 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남녀고용 평등법이 뭔지 좀 보면 일단은 말 그대로 고용에서 남녀 가리지 않고 남녀 평등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겠다. 그리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법이 1987년에 남녀고용 평등법으로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7년, 20년 후에 이제 남녀고용 평등, 그러니까 고용 평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해야겠다. 이제 근로자들의 의식이 변화하면서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여성 인력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이게 2007년에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녀 고용 평등 그런 이제 법들이 이제는 조금 더 길게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남녀 고용 평등법에는 참고로 고용에 있어서 남녀 평등한 기회 보장, 대우 등에 대해서 나와 있고,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 분쟁이 있을 때 예방 해결, 그런 내용들이 주로 크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고용 평등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보면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은데요. 일단 저희가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게 산전후 휴가제도, 그러니까 출산휴가 같은 것들이죠. 산전후 휴가제도나 육아휴직 제도들이 이제 고용 평등 준수를 위한 제도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에는 이제 국가에서 표창도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밑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보시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에도 여성 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은 그러니까 출산휴가까지는 국가에서 주고 있고요. 육아휴직 어느 정도 일부분에 대해서든 기업과 국가에서 나누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많이 증대된 것들이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 있겠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대체 인력 채용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남성 육아휴직도 많이 이제 작년부터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 중이기는 한데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긴 하지만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들이 이제 조금 변화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꿈도 못 꿨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법률로 제도로 이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들이 출산, 육아휴직을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것, 그것들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개선이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법과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에 대해서 이제 인적자원 관리가 필요해진 배경으로는 이제 고학력화 장기 근속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인력에 대한 관리자의 근본적인 인식이 변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변함으로써 국가의 전략이라든지 제도도 같이 이제 변화를 맞이해서 장기적으로 여성들이 단기간에 예를 들어 20대 때 젊었을 때 한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여성 리더가 생기도록 장기 근속을 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노동의 유연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노동의 유연화가 뭔가 조금 생소해서 찾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가 노동의
경직됐다, 노동이 경직하라고 볼 수 있는데, 경직됐다는 거는 이제 노조가 그만큼 파워가 세지고 함부로 해고할 수 없게 된 것을 노동시장이 경직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일단 한 번 들어간 일자리는 사람들이 다 깨차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창출될 일자리도 부족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이라든지 고령 인력에 대해서 인력들이 들어갈 일자리는 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생 계약직인가요? 평생 계약직이나 아니면 비정규직이라든지 파트타임, 시간제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오픈을 해서 노동의 유연화가 가능해지면서 이런 재택근무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비정규직 취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여성 고용이 빈도가 증가되는 것도 여성 인력이 그만큼 더 많아진 거죠. 인적자원 관리가 필요한 배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고를 쉽게 해서 기업들이 더 많이 고용하도록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제 특히 우리나라랑 스페인에서 비정규직을 급격히 늘려서 이런 노동 고용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노동의 유연화가 되면서 그로 생기는 부작용. 네, 그렇게 인해서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에 대한 그런 게 자꾸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요즘에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공무원이라고 많이 대답을 하는데 그만큼 비정규직이 많고 유연성이 이제 되다 보니까 쉽게 잘릴 수 없는,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있는 공기업이나 공무원, 고시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우수 인재가 몰리는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사고 변화와 여성의 참여적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유휴 인력이 활발한 경제 활동을 행하는 참여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그 강도가 강화될 예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섬세한 감성의 여성 인력 수요 증대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많이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많이 만들거나 사실 섬세한 부분까지는 그렇게 기업들이 생각을 하지 못했던 반면에 요즘에는 감성에 근거한 보다 섬세한 사고가 요구됩니다.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여성의 그런 감성적이고 섬세한 부분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시대적인 흐름 또한 여성 인력에 대한 인적자원 관리가 필요해진 배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여성 인력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기업주, 공급 측면, 수요 측면으로 이렇게 좀 따져보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여성의 인력이 상당 부분, 고급 인력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다 지금은 이제 여성 인력이 상경계, 이공계에 진출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남성 독점 전공 분야로 여성 진출 활발, 사관학교에서도 이제 여성 생도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고 여성의 주요 리크루팅 대상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와 다른 여성의 직업 의식들도 공급 측면에서 여성 인력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은 장기적으로 인건비 부담, 일단 여성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 경감을 줄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는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기업가를 공략할 기업 내 여성 인력 필요한 것들이 수요적인 측면에서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이유에서 이런 많은 이유들로 여성 인력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금 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지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가 참 많았는데 예, 다 담을 수는 없었고 일단은 조금 보자면 정부 부처 중에 유일하게 여가부 예산이 1조 원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지금 법률상 제도상으로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고용평등을 한다고 하는데 1조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어떻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OECD 회원국 중에 여성 출산이 가장 어려운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발표가 났는데요. 한국의 106개 대기업 중에 여성 임원 비율이 1.9%, 그러니까 45개국 조사를 했는데 43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11년 기준에 유리천장 지수라고는 유리천장이 무슨 말인지는 이제 다 아실 텐데 유리천장 지수를 이제 매년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꼴찌 중에서 아주 큰 차이로 압도적인 꼴찌를 차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몇 점을 받았는지는 이렇게 보시면 아실 것 같고 26개국 중에 26위, 그리고 25위가 일본인데 일본과도 상당히 큰 차이가 났었고 1위를 차지한 뉴질랜드와는 무려 7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79%가 남녀 간 직무 능력 차이가 없다라고 기업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여성 임원이 1명이라도 있는 기업은 4곳 중에 한 곳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ECD 국가 평균 대졸 여성 경제 활동률은 82.4%죠. 스웨덴,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는 90%를 웃돌고 있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실 텐데 그 대졸 여성의 20대에 대해서 그 일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되게 높은 편에 속해요. 그렇지만 이제 30, 40대 이제 갈수록 쭉 떨어지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여성 인력 활용이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ECD 회원국 중에 중국과 비교를 했을 때도 중국보다 떨어집니다. 여성 잠재력 활용 순위는 25개국 중에 23개국이에요. 이런 발표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조선일보와 여가부 그리고 이제 베인앤컴퍼니라는 이제 회사에서 이러한 지수를 여성 잠재력 활용 지수를 이제 통해서 조사를 매겼는데 우리나라가 뒤에서 3등을 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여성들은 20대에만,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20대에만 직장에서 반짝 일을 하고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출산이라든지 육아 문제를 인해서 이제 그 경력 단절이 되고 유효 인력이 되는 거죠. 한국 여성 잠재력 활용이 중국보다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이사회 5%만 여성입니다. 리더 양성 부분에서 또 조사를 했는데 25개국 중에 24위로 나왔습니다. 이런 조사들이 엄청 많은데 또 보시면 여성 고용과 관련한 한국의 현 주소입니다. 이제 이거는 왼쪽은 공정한 진입 기회고 오른쪽은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표를 보고 이제 이 표를 보시면 공정한 진입 기회,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을 하고 입사를 했을 때 20대 그쪽 부분의 조사 대상에서는 25개국 중에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대학 진학률이 높고 20대 때는 남성들 못지않게 활발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20대 때는 1위를 했는데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 꼴찌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결혼과 출산으로 30대 여성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 부분에서는 꼴찌를 차지를 했어요. 1위와 꼴찌 아주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 뭐 상위권 국가들이 뭐 스웨덴, 프랑스 이런 국가들은 이제 뭐 93%, 108%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전체 평균이 90%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30, 4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56%죠.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는 인원들이 활동을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도 꼴찌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결론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지속가능 근무 환경이 꼴찌인 거는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선진국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진입 기회와 리더 양성 부분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재진입 기회가 극히 낮다는 거죠. 40대 여성들이 이제 출산 육아를 마치고 어느 정도 이제 마치고 다시 사회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 경제 참여율 역시 40대가 64%고요. 25개국 중에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 보여드린 표와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거를 조사했던 이제 그 개발 회사에서 그 담당자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여성들이 남성보다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여성들이 40대에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며 30대에 출산 육아로 일을 그만둔 여성이 다시 복귀하기가 힘든 환경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진입 기회 리더 양성을 봤을 때도 수명이 길어져 100세 10대가 왔는데도 한국의 여성들은 20대에만 반짝 빛을 볼 뿐 이후에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가 이렇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여성들이 그런 경력 개발을 해야 되는데 경력 개발에 앞서서 이제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도 좀 볼게요. 여성 인력에 대한 경력 관리상의 제약이 많습니다. 유리천장 보이지는 않지만 천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죠. 교육이나 자질, 경험이 부족해서 혹은 나는 나의 경력 개발이나 그런 것보다는 육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사고하고 스스로 멈추는 거죠. 여성에 대한 조직과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아직도 너무 많고요. 조직 내에 모든 정책이나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CEO나 리더들이 남성이 아주 많다 보니까 남성 중심의 운영이 관행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승진이나 경력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제 실패의 원인으로는 일단 본인 스스로 적응하는데 실패한 데로 볼 수 있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지나친 요구.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참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관계적인 면에서는 참 좋지만 업무적이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육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본인의 이제 그런 양해나 이런 조직의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지나친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이고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도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변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집중하는 게 여러 가지로 분산되다 보니까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이제 사례가 많고요. 그다음에 나쁜 이미지나 실패한 인간관계. 그리고 여성들이 이제 상사들과 한 라인을 책임진다든지 상사들과의 관계를 맺는다든지 그런 이제 동료들을 챙기고 그런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그러니까 자기 것만 보고 구체적인 가업을 지시하고 그런 거는 잘하는데 조직의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거나 그런 것들에서 좀 많이 남성보다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여성들이 그런 실패의 원인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뒤에다 제가 설명을 해놨었네요. 그래서 보면은 설명했던 것들이 쭉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성 인력의 성공 요인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성공 요인으로는 일단은 상사의 전폭적인 지원이 참 크게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거긴 하지만 회사의 고위 간부가 여성일 경우에 여성들이 더 편하게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았고요. 회사의 고위 간부와 멘토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 여성들이 이제 쉽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성취 경력,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경험과 특출한 기록을 가진 여성들이 이제 아무래도 경력 개발이 더 수월한 것 같고, 성취에 대한 열망, 여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무 몰입은 강하지만 조직에 대한 몰입은 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직에 대해 몰입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취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겠고, 부하 직원의 통솔 능력,
뭐 성공한 여성 관리자들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부터 부하 직원이나 그다음에 동료와의 관계를 뭐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정립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태도. 예. 제가 또 생각해보면 예전에 참 단호하고 결단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근에 이제 직장 동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게, 홍 과장님 애 낳더니 욕이 많이 줄었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제 되게 좀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좀 그런 모습 다시 보여야 되나? 라는 생각도 되는데, 많이 좀 너그러워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태도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여성들이 위험 감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게 사실 있습니다. 저도 그렇기는 한데, 자꾸 안정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이제 도전을 잘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또한, 저희들이 좀 배제를 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제 경력을 개발하는 게 여성 스스로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관리자들의 경력 개발은 어려운 이유는요. 이 이유 동안 되게 무시 못하는 게, 남성들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런 이제 분위기, 조직 분위기나 문화가 여성 상급자가 있다는 거를, 그 밑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 풍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분위기에 이제 이기지 못하고 그만두는 여성 직원들이, 특히 이제 리더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력개발 제도에 대해서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요. 일단 남성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예, 성을 떠나서 능력과 열의를 지닌 인력에 대해서 승진 경력을 개방하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성별 차이에 의한 그런 인력 관리 관행, 나쁜 관행을 타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재 직무 특성에 따라서 적정한 인재를 성별과는 무관하게 활용하는 그런 이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여성 인력의 활용 방안은, 기업이 물론 국가의 그런 이제 방향이나 법률적인 제도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업 스스로 어떤 방향으로 여성 인력 활용을 어떻게 가닥을 잡아나갈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여성 리더에 대해서 이제 4가지 교과서에 보면 이제 4가지로 나오는데, 그 여성 인력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개방적인가 혹은 폐쇄적인가에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오리나형, 델마 루이스, 신사임당형, 메리형.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이름일 텐데,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피오리나형부터 보시면, 되게 전문적인 여성 인력인 거고, 여성 개방적인 조직 문화인 거죠. 전략 방향은 특화적인 전략으로, 그러니까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아예 피오리나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칼리 피오리나라는 여성 리더인데요. 이 사람은 보시면 54년 출생 미국 사람이고, 미국의 이런 대학원을 나왔고, 휴레페크가 저희 HP 프린터기 회사 있죠. 예, 그런 최고 경영자까지 했던 아주 우수한 여성 인력인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30대 대기업 가운데 최초의 여성 CEO면서 남녀를 불문하고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경영자를 꼽으라고 하면 늘 빠지지 않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철학을 전공을 했고요. MIT에서 공학 석사를 마친 뒤에 80년에 AT&T에 입사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를 했는데, 그 사람이 AT&T에 입사를 하고 주가가 2년 만에 12배나 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경제 연구 기관들이 여성의 리더를 이렇게 분류할 때, 전문성은 있으나 모험성이 없는 여성을 신사임당형이라고 하고, 전문성과 모험성을 모두 갖춘 여성을 피오리나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피오리나 씨가 이제 성공한 현대 직업 여성의 보통 명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여성의 중에서는 아주 유명한 리더로 볼 수 있겠고요. 델마와 루이스 보시면 이제 영화 제목인데요. 예.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여성들이
그런 이제 스스로를 탑하고 어떻게 이제 그런 개방적인 환경에서 그러니까 스스로를 본인들이 얽매이지 않고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예. 좀 보세요 그러면. 예. 신사임당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예. 피오리나 현관은 조금 대조적으로 예. 전문성은 있으나 모험성이 없는 우리나라 이제 그 현모양처 지고지순한 여성 신사임당형으로 볼 수 있겠고, 메리형은요, 메리가 누군가 하고 저는 또 한참 찾아봤었어요. 근데 메리가 뭐냐면 그냥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네, 그냥 평범한 그런 여자, 외국 이름 메리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뭐 철수 영희처럼 그냥 메리입니다. 그래서 메리형은 이제 스킬 학습 전략에 필요한 영이고요. 이 유형은 단순 업무의 워크쉐어링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과 업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그러니까 평범한 그런 여성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둘 다 전문성과 그런 이제 아까 뭐였죠? 도전적인 둘 다 필요한 그런 이제 유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인력을 활용해서 예, 그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이제 삼성 SDS가 좀 가장 많이 제도가 되어 있고 그 우수한 사례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는 설명을 안 드릴 텐데 다 보시면 여러 가지 예전부터 삼성에서는 여성 인력 활용에 대해서 그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차이는 인정은 한다. 여성과 남성이 다르다는 차이는 인정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모토를 걸고 여러 가지 목표를 슬로건을 걸고 조직 내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여성 인력 활용에 뿐만 아니라 그 여성 리더십까지요. 수석, 책임, 선임, 이 여성 리더를 개발하기 위해서 육성시키기 위해서 입사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오프라인, 온라인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성 리더십을 배출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겠다라고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벌써 30% 정도가 육아휴직을 쓰고 있었고요. 물론 최근 자료를 좀 찾지 못했는데 최근 10년 후니까 또 훨씬 더 그 퍼센티지가 올라갔겠죠. 소유시간 부여 이런 게 되게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돼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소유시간 부여, 편의, 모성보호실. 예를 들어, 예전에 저희도 지금은 상상을 잘 못하지만, 선배들이 화장실에서 유축을 했다, 이런 말들이, 아직도 그런 기업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남성 근로자들 육아휴직 활용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보육시설, 애를 낳고도 이제 보육시설이 있어서 마음 편하게 여성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145, 245, 삼성 여러 군데 있었고 아동 정원도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제도 벌써 얼마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을 해서 여성들이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멘토링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 누구한테 조언을 구할 사람이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이런 선배나 그래서 하도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어서 책을 많이 찾아서 읽어봤는데 책은 책일 뿐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못 됐었던 게 현실인데 이런 멘토가 있다든지 그런 선배가 주위에 참 많이 있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버 멘토링 제도가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 인력 활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 30대 잠깐 여성이 사회생활 하는 그 연령대 잠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애 20대, 30대, 40대 고령이 된 이후에도 생애에 걸친 전반적인 경력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시간제 일자리가 양적이나 질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있고 여성들 스스로가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식이 조금 더 제고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범적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포상도 많이 하고 많이 좀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기업으로는 뭐 삼성 SDS 에봇, 유한 킴벌리, 아모레퍼시픽, 대웅지업 등등 많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일가정 양립 여성에 대한 그런 이제 활용들이 여성에 대한 보험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남녀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을 남녀 모두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고령 인력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이 이제 노인 교육이죠. 노인 교육이다 보니까 이제 고령 인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충분히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일단 노인이라고 하면 아직도 저희는 이제 뭐 좀 자유롭지 못하고 거동이 너무 이제 많은 너무 그 연령대가 이제 최근에는 저희 이제 아빠도 70세신데 너무 이렇게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일단은 그래도 노인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인식하는 게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뭐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학습 능력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반면에 뛰어난 것들이 젊은 세대들보다 주니어보다 시니어들이 훨씬 뛰어나는 것들도 많이 있죠. 뭐 지구력, 주의력, 분석력, 판단력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고령 인력을 활용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풍부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풍부한 노동력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이제 많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장기 고용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속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만약에 고령 인력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단점으로는 일단은 육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고령 인력이 내가 한때는 얼마를 받았는데 한때는 뭘 했는데 이런 높은 기대 수준과 현실과의 거리가 먼 그런 이제 괴리에 따른 사기 저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 수직적인 사회 구조에서 노인들이 나이는 많지만 이제 나보다 직급이 낮다든지 퇴직을 하셔서 다시 이제 입사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젊은 세대들 간의 갈등의 발생 여부도 사실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령 인력을 고용을 하려면 그만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추가 복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이 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추가 예산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령 인력을 활용했을 때 뭐 단점만 있냐 그런 건 아니고 장점, 단점, 이제 기회 이런 것들로 이제 수합 분석을 했을 때 일단은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볼 수 있겠죠. 노하우, 어르신들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은 뭐 젊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취약한 점으로는 생산성, 사고력, 건강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고령 인력에 대한 것들이 기회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사회적인 관심과 실버 산업에 대한 그런 이제 인력에 대한 것들이 뭐 채용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블루 오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또한 기회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국가 재정 부담이라든지 뭐 경제 성장이 하락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이제 문제가 많은데 OECD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7대 계획 원칙을 제시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고령 인력 자체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너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이런 원칙들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노력을 해야 될 거는 이러한 것들을 뭐 정년 연장이라든지 다시 재고용을 한다든지 전문직 제도 저희 코이카에서 파견하는 시니어 봉사단원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시니어 봉사단원이 있고 전문직
중장기 자문봉사단이 있고 새마을 리드 봉사단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다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사회적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나가서 그분들이 쌓은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해주는 그런 건데,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고용 인력에 대한 고용업체 지원을 해준다든지 직업 소개 기구 설치 이런 것들이 되게 조금 기초적인 거인 것 같지만 아직 많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노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론 현실은 어렵겠지만 부단한 자기개발과 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령 인력의 결론을 내면, 노인이라고 해서 쉽게 사회 태물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어서 다 같은 이제 사회 공동체로 그 노인에 대해서 역할을 조금 주는 게, 저희가 그런 다양한 정책이나 사회적 여건 개발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평생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평생 학습 체제로 이런 이제 직업 훈련 제도를 바꾸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